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는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72세의 몸은 무겁고 허리는 뻐근하지만 5년째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서 물을 끓이고 밥을 안칩니다. 톡톡 울리는 칼질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깹니다. 파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계란을 풀며 5살 민준이와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이 작은 손주의 웃음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죠. 2020년 4월. 며느리가 복직하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7시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는 급하게 밥을 먹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오후 3시에 민준이 데려와 주시고요. 감사 인사는 없습니다. 지시만 있을 뿐입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달랐습니다. 고맙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해 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는 점점 줄어들었고, 당연히라는 단어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의 하루는 16시간이 손주 돌봄입니다. 아침 준비, 유치원 등원, 청소, 빨래, 장보기, 하원, 간식, 놀이, 저녁 준비, 설거지, 목욕, 재우기.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앉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녹초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주말도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토요일이면 골프를, 일요일이면 쇼핑을 다닙니다. 부탁이 아닌 통보였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저는 주말에도 손주를 봅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39도 열이 났습니다. 어머님,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그리고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밤새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안아주며 달래고 새벽 3시에야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아침 7시 며느리는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괜찮아진 것 같네요. 감사해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려요. 당연하다는 듯이. 1년 후 둘째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일은 2배가 됐습니다. 3살짜리를 업고 5살 손을 잡고 등하원을 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목이 저립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어머니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3년 차 며느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계속 부탁한다고 덧붙입니다. 언제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5년이 지난 여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년 전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주름은 깊어졌으며 백발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집안 분위기 나빠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우리가 좀 참으면 된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도, 명절에도, 생일에도. 하지만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당연히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제 가슴 한 구석에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다는 것을. 2022년 설날, 며느리의 어머니 안사돈을 처음 만났습니다. 65세의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집이 좁아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사돈은 집안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50평인데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요. 은근한 자랑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상을 보며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집살이.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에게 뭘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모든 것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며느리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그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안사돈이 집 구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가 좀 낡았다고, 아이들 방이 좀 작다고,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불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집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언이랍시고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지연이 직장 생활 하느라 힘드니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이미 매일 16시간씩 손주를 돌보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지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많이 도와준다며요. 더 도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얼마나 더? 6개월 후, 안사돈이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요즘 너무 힘들어 한다며요. 더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1년 후 지연의 친척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며느리 친척들에게 인정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보며 시골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안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돈은 전통적이세요. 요즘 트렌드는 잘 모르시죠? 친척들 앞에서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안사돈 태도를 봤냐고. 남편도 봤다며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참자고 했습니다. 안사돈의 무례함은 점점 노골적이 됐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지연을 좀 더 챙겨달라고.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다 해줘야 한다고. 예전에는 며느리가 고생했지만 요즘은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옷을 좀 새로 사라고. 그렇게 입으면 지연이 창피하다고. 머리를 좀 하라고. 백발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말이 저를 아래로 보는 태도였습니다. 문제는 지연이 엄마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말씀도 일리 있다며 좀 더 트렌디하게 살라고. 너무 구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까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025년 10월 토요일, 둘째 손녀 서연이의 100일 잔치 날이었습니다.
안사돈이 자기 집에서 하겠다며 손님으로만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대접받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된 양복을 깨끗이 다려 입었습니다. 남편이 단정해 보인다며 격려해 줬습니다. 대치동 50평짜리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안사돈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은 제 옷을 훑어봤습니다. 사돈, 오늘 옷차림이 좀 평범하시네요.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시나 봐요. 친척들이 모두 듣는 자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막 신발을 벗었는데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사돈, 음식 나르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손님으로만 오라더니?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메인 테이블에, 저건 아이들 테이블에 명령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쟁반을 들고 음식을 나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오전 11시쯤 양가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 좀 챙겨달라고, 접시가 부족하니 더 가져오라고, 휴지도 좀 가져오라고, 친척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마치 자기 부하 직원 부리듯 아무 감정 없는 태도로 계속 시켰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자존심이 상하고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가인 것은 안사돈이 친척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돈 정말 부지런하시죠? 집에서도 이렇게 우리 지연이 도와주고 계세요. 마치 제가 며느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친척들 앞에 서서 마치 제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힘들게 한다고 은근히 빗대어 이야기했습니다. 제 친척들도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정말이지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백일상 차림도 제게 시켰습니다. 출장 뷔페를 불러놓고 정작 중요한 건 다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손녀의 백일 잔치에서 시어머니로서 정중하게 대접받고 서로 축하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정작 저는 음식 준비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고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자신의 집에서 연 100일 잔치인데도 저에게 뒷정리까지 시키는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지 않은 친척들에게 안사돈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평소에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마치 제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이렇게 바보같이 참고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100일 잔치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새벽녘동이 터오기 시작할 무렵, 제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억눌러 왔던 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안사돈네 집에 가봐야겠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오후 6시. 저와 남편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안사돈네 집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제잘거렸지만 제 가슴은 5년 동안 쌓인 분노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안사돈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사돈이 여기 웬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색한 미소를 보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최대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안사돈네 집 좀 어수선하네요. 우리 손주들이 놀러 오면 이런 환경에서 괜찮을까요? 실제로는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지만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안사돈이 제 집에 와서 던졌던 바로 그 말들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안사돈은 그 말의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알고도 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환기를 자주 안 시키시나 봐요. 안사돈의 얼굴은 순간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현우가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현우는 묘한 긴장감을 금세 감지했습니다. 안사돈의 굳은 표정, 친정에 머물고 있던 며느리 지연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제 차가운 눈빛.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현우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체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지켜본 것들에 대해 얘기해보자.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애써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했지만 제 시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장모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몰랐니? 제 목소리에는 5년간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우야, 솔직히 말해봐.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말씀이 그때 지연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현우 오빠, 뭐라고 말하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아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한 자의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현우 오빠,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 안 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고생했다고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돌본 사람이 누구인데? 아픈 아이 병원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고? 밤새 간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목소리는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안에는 억울한 분노, 그리고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해주셔야죠. 어머님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그동안 삼켜왔던 모든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사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민준 아빠 왜 우리를 판단해?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그 순간 거실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현우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고, 지연은 자신을 방어하려 했고, 안사돈은 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오히려 속이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야. 계속 이렇게 살 건지, 아니면 뭔가 달라질 건지. 저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5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현우는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가 어머니께 함부로 하는 걸 보면서도 말리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나약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역시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남편을 원망하는 듯 했지만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만함과 무심함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눈물을 보며 제 마음 한 구석도 아려왔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사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두려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돈,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형편이 조금 낫다고 언행을 조심하지 않았어요. 안사돈의 고백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무시했던 것을 인정하다니. 그 순간 지난 5년간 저를 괴롭혔던
모든 모욕감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제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심했나 보다고. 현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라도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자기들은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에게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게 와서 안녕히 주무셨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가끔은 먼저 오늘 뭘 도와드릴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도 달라졌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며 저에게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지나가야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이라고 했어.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했어.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일로 제가 깨달은 것은 참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쌓아둔 이야기가 있다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때로는 말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옆에서 낙엽을 주우며 놀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연도 함께였습니다. 지금은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존중했고 감사했고 사랑했습니다. 지연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리 모두 천천히 함께.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순간들,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